SBS와 베인앤컴퍼니가 제시하는 미래 한국 리포트 워크 어게인 코리아, 다시 일하자 대한민국.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고조되는 고용 불안, 생각하기조차 두렵다는 암울한 현실. 한국, 이대로 좌절해야 하는가? 고용 위기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의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의 종말 저자 제레미 클리프키, OECD 존 마틴 고용노동사회국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 SBS가 을유년 새해를 맞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더불어 사는 지혜를 함께 고민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박헌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세계의 석학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 행정을 맡고 계신 노동부 장관을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김대환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제레미 르피킨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OECD의 고용노동사회국 책임자로 계신 존 마틴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인앤컴퍼니의 대표로 계신 이성용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은 리프킨 씨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에서는 일자리 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자리 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프킨 씨도 유명한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도 전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업률 증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도 없고 장기적인 해결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과 일의 관계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인 전환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일자리의 본질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노예제도가 종식된 20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상 만년 동안 같은 인간을 노예로 부리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19세기에 와서야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기 엔진에 석탄을 떼는 것이 노예를 먹이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었기 때문에 전기 엔진으로 동력원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보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노동력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인적 노동력도 정보기술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현재 우리는 대량 노동력의 사회에서 소수의 전문가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시간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들은 지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위기에 대해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김 장관님께 정부에서는 현재 일자리 위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가정을 받아들이시건 아니건 간에 한국에서는 최근 구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며 동시에 GDP 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2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부처를 망라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노 대통령은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실업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발맞추어서 우리 노동부에서는 공적 자금을 미리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민간 투자 계획을 집행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5%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도 준비하고 집행했습니다. 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틴 국장님, OECD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위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내내 지속된 높은 실업률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1994년 OECD에서는 잘 알려진 실업 문제 연구 자료에서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범위한 지침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정책, 시장 정책과 제도의 변화, 세금과 혜택,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70개 이상의 제안 사항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때 이후 저희들은 여러 국가에서 이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추적해 본 결과 저희 제안대로 실천한 나라들이 좋은 성과를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꾸물거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 유럽 국가들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뿐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리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나라가 이 방법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라고 하는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요. 그 리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비디오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4%대에 계속 머무를 경우 2010년까지 일자리 1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제조업의 일자리 없는 성장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지난 19일 SBS와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가 주최한 제2회 미래한국 리포트 행사에서 나온 섬뜩한 경고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한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노사 대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해법은 발상의 전환. 단순히 경기 부양을 통해 실업률이 낮아지기를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정책의 초점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 고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은 굉장히 크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그만큼 창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로봇의 말처럼 일자리 위기 우리 손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열쇠는 고용 극대화에 있습니다. 베인의 분석을 보면 1인당 GDP와 고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의 부가 곧 고용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널리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80년대 말에 제 고향인 아일랜드는 17%의 높은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고용률이 있었고 대규모로 아일랜드로부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가 약간 웃도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을 훨씬 더 웃도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아일랜드에 일하고 싶어서 이민을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경우 90년에서 98년 사이 고용률 증가가 1인당 GDP 성장에 26% 기여했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고용률 증가에 의한 기여율이 마이너스 7%. 경제 정책에서 고용 창출이라는 수단이 무시돼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날 행사에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새로운 노동력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 노동의 질 향상,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맺어주는 효율적인 노동시장.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빈곤층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 과연 고용위기 해결과 경제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최선의 해법인가? 리포트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통념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인데요. 1년 GDP 성장률 4%면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연구조사를 하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회사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삼성전자의 수입은 2.5배 증가한 반면 고용지수는 4.2% 감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바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고전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는 창출하지만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브킨 박사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동의 종말에서 지적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한국의 사례에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통념적으로 항상 생산성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신기술이 있으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그러면 소비자의 소비 욕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며 결국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생산성 개선은 이러한 고전적인 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처럼 기업에서 원하는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제조업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제조업을 많이 가져간 중국조차도 지난 7년 동안 자동화 기술 덕분에 노동자를 대체해서 15% 정도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은 심지어 노동 인건비가 그렇게 저렴한 중국에서조차 인건비가 자동화된 인공지능 기술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장 일자리가 11%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장뿐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이제 엄청난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해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계가 이런 일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베인 측의 리포트에서 제시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리포트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예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실업 문제 해결책으로 베인 측의 리포트에서 제안한 도발적인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그 내용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방향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기에 실린 모든 제안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조처를 취해야 할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노동력의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이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성장 잠재력 강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추 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달성할 것입니다. 또 노동력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에서는 특히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근로 가능한 노동력을 연계해 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공공 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희들은 노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마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틴 국장님부터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나라건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는 민간 분야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역동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내부적으로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 안전망을 통해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직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단지 매달 실직 상태를 확인해서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전환해서 실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주고 상담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해서 실직자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장관님께서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업률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나라들은 광범위한 노동 정책과 상품 시장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나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를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좀 더 생산적인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노사 관계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신뢰에 기반을 둔 노사 관계가 구축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결실,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프킨 박사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건 정말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면 필요한 노동력을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정부와 민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력,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의 줄에 가서 서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혜택을 나눠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일주일에 70시간에는 장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됐고 반면 임금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과 혜택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70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100년도 채 지나자나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새로 나온 정보기술의 생산성이 최소한 전기력이나 내부 연소 엔진만큼은 된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을 하는 게 관행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하는 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가 성공을 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금은 39시간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겠죠. 그러면 이때 바로 정부가 개입해서 39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도록 하되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재정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공유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월급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것이고 또한 세금도 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제휴 관계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감축이라고 하는 조류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공공 분야에서도 정부가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제3섹터에서 창출될 것이고 일부 EU 국가들의 경우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40%까지 영리 부분이 아닌 이 제3섹터, 즉 공적 분야에서 창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 50년 동안 우리는 케인즈 경제 논리를 사용해 왔습니다.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을 써서 시장을 부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제정책을 정부 수준에서 약간 비틀어보는 게 어떨까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제3섹터를 부양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시장자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한국인들은 시장 정부 섹터뿐 아니라 이러한 공적 섹터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자리가 어느 부분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리포트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한 사회 서비스 분야도 일자리가 창출될 부분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금을 투자해야 할 분야가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1억 원 정도면 4.1개의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조업은 2.4개입니다. 이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서비스 산업 비율은 OECD 수준과 비슷한데요. 소매업과 부동산 중개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부가가치가 큰 부문, 즉 연예 오락이나 IT, 비즈니스, 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250만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우리나라가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건대 앞으로 서비스 분야, 특히 공적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리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부분이 성장하면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력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는 제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별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 산업 연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선, 재정 지원, 그리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문제는 여성 노동력의 고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금 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 서비스 부분을 개발하면은 2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0만 정도는 여성이 채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제3섹터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마틴 국장님이 이 제3섹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드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제3섹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자료마다 제각기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 섹터와 공공 섹터의 중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선기관이나 기타 비정부 기관 또는 공적 기관들이 수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진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20년 이상 사회 기업이나 제3섹터의 성장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실험 결과가 그리 고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3섹터 분야의 활동이 참여했던 실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도움은 되었지만 이 3섹터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로 진입해서 임금을 받는 고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돌아가면 좋죠. 만약 사회에서 이 섹터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좋죠.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조차 50% 정도 비용은 매출로 충당되지만 여전히 나머지 50%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다수 유럽 국가의 시민들이 이 공적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에서 현재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50%가 매출로 충당되지 못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활용해서 제3섹터와 같은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세금 이전이라는 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7, 8개 선진국에서는 부정적인 GDP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긍정적인 부분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해를 유발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하게 물려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한 세원은 일반 부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긍정적인 부문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인하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금 이전과 같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오염 유발 업체, 에너지 낭비 업체 또는 술, 담배 생산업체에 물리고서 그 자금으로 소득세 인하를 하는 대신에 제3섹터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을 비정부 기관, 공적 분야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리프킨 박사님, 자금을 조성해서 정말 최선이 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염 유발 업체에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준다고요? 아니면 비정부 기구의 활동 자금으로 지원한다고요? 일부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쓰고 또 일부를 비정부 기관에 활동하는 겁니다. 조성된 자금만큼만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공적 사회 기관들은 각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타 민간 업체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열매를 최대한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유럽 내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유가 바로 다음 주제인데요. 한 예가 유한 킴벌리입니다. 이 회사의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일하다 뼈를 묻고 싶은 회사. 바로 그런 회사가 있다. 희망이 넘치는 일터. 그 속에서 사는 맛이 다르다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쉬는 기간에 뭐 할 계획이세요? 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철인 3종 경기 한번 도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4조 2교대를 가면서 저의 그 시간이 많이 생기고 여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지난 13년 동안 매출액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17배 이상 늘어난 기업. 유아용품, 여성용품 등 8개 사업 분야 모두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유한 킴벌리의 프로필이다. 몇 년 전부터 유한 킴벌리의 경영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IMF의 파고를 인력 감축 없이 넘기더니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가 된 유한 킴벌리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에 관련된 비용은 대개 10% 안팎이거든요. 90%라는 나머지 비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주인의식을 갖고 나머지 90%의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옳은 방법인데, 많은 분들은 그 단기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예는 아주 드뭅니다. 유한 킴벌리는 93년 신설 공장인 대전 공장을 시작으로 4조 교대제라는 새로운 근무 체계를 도입했다. 이것은 생산직 근로자들을 4계절로 나눠 예비조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새로운 방식은 근로자에게는 여가 활용과 재충전, 교육 등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했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일거양득의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들이 생산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품질, 그다음에 제휴율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러한 연유들은 그 많은 시간 종업원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게 기계를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고요. 기계를 알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늘어났죠. 유한 킴벌리의 4조 교대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심각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용 없는 성장이다. 유한 킴벌리가 실시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의하면 단지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2005년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 또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 장관님, 이 사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한 킴벌리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회사는 생산성이 개선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계에도 더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패러다임 섹터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컨설팅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기업의 근무 교대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금 지원, 그리고 근무조 교대 제도 변화를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틴 국장님, 일자리 공유에 대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자리 공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행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생산적인 형태로 실행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사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도된 일자리 공유 정책에는 정규직 하나를 시간제 근무직 2개로 분할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하나를 2개로 분할해서 그중 하나는 실직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과정에 대한 자금은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러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공공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 정책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추가 일자리 창출 부분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의 보조금만 받아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자리 공유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근무 관행을 개편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근무 교대조를 하느냐, 교대할 때 다른 팀으로 배치하느냐는 등 공장 현장 수준에서의 근무 조직을 개편하면 업체 차원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도입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에서 일주일 35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전 업체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법률 규제를 통해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일자리 공유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아주 생산적인 일자리 공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강요하려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강제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고무적이지가 않았거든요. 때로는 융통성이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때때로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진이 노동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착취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단체 합의에 융통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례와도 관련이 있죠. 저는 처음 그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그에 따라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을 통해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력 융통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노동력 융통성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19세기식 공장 모델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는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노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의 틀을 적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직급에 맞추어 융통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래 일하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어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퇴직할 시기가 가까우면 매년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생 주기를 고려해서 또는 생활 방식까지 고려해서 근로 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벨기에는 직업신용이라는 흥미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면 주어진 근로시간의 90%만 일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을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돌봐야 할 아이가 있으면 1년이나 2년 동안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휴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근무 일정을 짜는데 개개인의 주변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공익시설과 같은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생을 살고 있는 인격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 없어야 하고 단체 교섭이건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건 노사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과 훈련이란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신 이 대표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역량 문제입니다. 저희 리포트에 보시면은 기업이 원하는 것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죠. 이게 자원의 수요 공급 불일치 문제인데요. 특히 건설과 자동차 분야에서 이런 불일치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인력을 제때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학 졸업 후의 평생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것은 평생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인 인구의 8%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평생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49% 정도 달하며 오스트리아는 43% 정도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평생 교육에 대한 것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반감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반감기 개념인데요. 그 반감기가 3년이라고 합니다. 즉 대학 졸업 후 3년이면 가지고 있던 지식의 50%, 6년 후면은 25%, 9년 후면은 12.5%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지식 수준이 대학 졸업 당시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IT 업계의 경우에는 이 반감기가 훨씬 더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졸업 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유용한 노동력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역량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주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 문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죠. 캥거루족은 부모랑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 캥거루족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5배는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자랄 때 보면은 15살 정도만 되면은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살, 30살이 돼도 부모랑 함께 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모두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우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 장관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정말 많지만 아마 인구 대비 대학 수로 보면은 세계 최고 수준일 텐데 평생 교육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대학 때 배운 지식을 소비만 합니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지식을 계속 흡수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이 기껏 3, 4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졸업 후에 사회인으로서 일을 하며 이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 후 교육, 즉 평생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자 여러분들 한 분씩 한국 사회가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표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을 평가하고 이를 잣대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업률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실업률만 보면 지금 현재 불완전하게 고용된 사람들은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률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수출 숫자를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붙여줬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취업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컨설턴트 입장에서 많은 기업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면 아직도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나 정책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FDI나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칼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은 독일로 가서 삽니다. 그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것이고 그 브랜드는 국가 브랜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쓴 한국 디스카운트라는 책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25%에서 30% 정도 할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미국에 등록된 회사라면 현재보다 그 주가가 30%는 높았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으로 일을 하려면 기업도 더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브켄 박사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맨 밑줄, 즉 결론만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적 분야, 민간 분야, 그리고 정부 세 가지 섹터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섹터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 섹터, 즉 민간업체 부분, 정부, 그리고 각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적 분야, 세 섹터 모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압이 아니라 합의에 기반을 둔 민간과 공공 분야의 제휴관계 또는 민간 분야가의 제휴관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을 더 늘리고 즐기는 것이죠.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럽이나 미국에서 시작한 것처럼 제3섹터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을 잘 교육해서 사회 자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 자본이나 공장에서 돌아갈 장치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직면한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처는 완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조처를 확대하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여러 번 원탁석상에서 논의됐던 문제로 좀 더 신뢰와 협조의 기반을 둔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슨 마술과 같은 묘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요소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투자는 바로 타가 서비스 제공과 타가 시설 확충입니다. 타가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시간 근무 기회가 많아질수록 육아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업무 분할 또는 분업이 더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노년층 인력을 좀 더 활동적이고 가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20개 이상 국가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나라의 노령화가 현안이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고령자를 가치 있는 인력으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호봉제라든가 강제 퇴직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 개발과 교육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55세나 60세가 되어 자기 개발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저도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 마당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 좀 빨리 한 40대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 직면한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장관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의 모든 주체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투자를 늘려야 하고 노조는 기업을 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평생 교육을 받으며 자질을 함양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현장 경험을 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노동 시장의 현실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언론 매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들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보다 나은 한국을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조그만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